이국은 교수님이고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 계십니다. 학력상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수의 길을 가게 될지 몰라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셨어요. 법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연구 책임자로 일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헌법 개정이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 책임자로 같이 참여하셔서 헌법의 개정의 방향 같은 것들을 이따 토론할 때 많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서는 헌법, 법률가의 탄생,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최근판이에요. 2017년 주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구 분야는 헌법 이론, 헌정사, 법률가 정치, 기독교 정치 철학 등 다수의 그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국은 교수님이 한국리더십학교 오래전부터 계속 동역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단체, 저하고 동역자인데 한반도 평화연구원 KPI에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국은 교수님이 포항에서 지금 차 타고 올라오셔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중에서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알아서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네. 네, 우리 이장로 교수님, 이장로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또 쌩쌩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끌고 계셔서 얼마나 좀 뵙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2개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다 받으셨죠? 네. 그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여 있는 텍스트가 있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쓰여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텍스트는 제가 조그마한 잡지에다가 이미 좀 실었던 글이고요. 오늘 이 얘기는 가능하면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리더십 학교에 참여하시는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아요.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 2번째 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주로 제가 좀 할 얘기는 첫 번째 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 헌정주의자의 시각이라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아직 제가 어디다가 쓰지는 않았고요. 조금 써보려고 초를 잡아놓은 상태로 벌써 한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글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 되기 전에 초고를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혹시 글이 되면 나중에 완성된 글을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문제의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저한테 부탁하신 그 주제가 우리 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과연 그 본질이 뭐냐, 그다음에 그 통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당위를 갖고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체제의 본질과 그 통일된 나라의 모습이 어떤 관계여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해 갈 때 특별히 후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우 좀 전략적이고 또 국제정치적인 어떤 이 political positioning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가, 우리 국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큰 정치적인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물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정부가 시하에 국제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의 그 국가적인 전략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 거의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의 초점은 그 앞에 질문, 우리 체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하고, 그것이 통일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 중에도 사실은 이제 앞부분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좀 내놓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체제 자체를 일컫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많이 쓰이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제 민주적 헌정국가다 이런 말도 하고, 최근에는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대중적인 차원에서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회에 쓰고 있는 개념은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뭐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좀 전제해 두고 가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이 자연과학이나 엄밀한 수학 같은 그런 데서 이 개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과학도 엄밀한 개념, 특별히 제가 전공하는 법학은 개념의 엄밀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법칙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 일종의 당위의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되게 개념적 혼란을 언제 겪는가 하면 이렇게 본인이 그 개념 안에다 담고자 하는 뜻과 그 개념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는 의미가 서로 차이가 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증폭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아닌 것을,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일부이기만 한 것을 일부러 마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전체인 것처럼, 그것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것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종의 층차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 굉장히 많이 이미 좀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들 정도까지도 프레임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 그 자체보다는 그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 정치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사회가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싸움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프레임 싸움이라는 것이 없다거나 없애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보다는 형식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제 너무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그 이제 좀 유명해지는 연예인들이나 심지어는 뭐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캐릭터를 본인이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 소통 캐릭터라고 하는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벌써 지금 십몇 년째 그걸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새 이제 그 무던가 그거 보니까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되게 좀 애를 쓰는데 이미 너무 깊이 그게 각인돼 있어서 잘 못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쓰는 일종의 마스크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만난다는 식으로 얘기가 자꾸 이쪽으로 가면 엉뚱한 연극 강의가 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굉장히 좀 일부러 증폭되고 있는 일종의 고의적인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크게 보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컬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뜻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같이 보자고 하는 그 글 초안의 첫 번째에다가 문제 제기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용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반공주의 또는 반공주의를 로 상징되는 일종의 집단적 생존의 논리로 바꾸어 쓰는 겁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의 뭉치는 어떤 기준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우리가 질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당시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국면에서는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공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남자분 중에? 없으신가요? 지금은 거의 퇴역을 했는데 F5라고 하는 오래된 전투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전투기의 별명이 Freedom Fighter였어요. 자유의 투사.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올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용례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용례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이 이제 그 적과의 투쟁, 아주 그 극단적인 투쟁 상황에서 일컬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집권적이고 또 비상사태적인 그런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 민주의 개념을 상당 부분 기각하거나 심지어는 유보하거나 심지어는 기각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유신체제까지도 그런 연장선 속에 있다고 보겠는데요. 6.25 전쟁의 상흔을 마음속에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언제 다시 공산당의 침략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침략에 버텨내기 위해서는 자유도 민주도 유보 또는 기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의미에서는 기각하는 독재의 논리가 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가능해지는 모순이 이 첫 번째 용례 안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용례가 지금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현실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자리를 잘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거리로 좀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안보적인 상황이 언제 다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좀 공론장에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례하고 세 번째 용례는 서로 통하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용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쓰고 자유주의라고 읽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방법일 뿐이고, 자유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좀 심대하게 제약이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우리 사회 안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규제론자들, 심지어는 국가의 역할을 아주 최소화해서 시장 그 자체의 자정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세 번째의 또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용례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쓰고 자유주의라고 읽는, 또는 자유지상주의라고 쓰는 용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에 법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 119조 경제조항 법 공부가 누가 하시나요? 119조 경제 민주적 자유질서의 헌법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조항. 그건 2항이고요.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1항만 읽고 2항은 안 읽으려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자유는 대체로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용례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쓰고 이걸 민주주의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읽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대의제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 또는 자율민주주의여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좀 세상이 복잡하니까 불가피하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좀 부패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직접 행동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로 좋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극복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할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뜻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시민혁명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촛불시민혁명이 좀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직접 행동 민주주의를 시민들 스스로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상 보여줬다.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3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이게 나라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이고요. 또 그러나 다른 한 측면으로는 그것이 무슨 폭동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철저히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가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했다가 탄핵 소추의 가결,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게 요구하고 그 뒤에 정상적인 헌법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촛불 그 시민혁명은 그 대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존중하고 또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보완적 의미에서의 직접 현대행동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세 번째 용례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의제하고 같이 노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용례가 거리에서 공론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제4의 용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헌법학자들이 하는 용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에 전문에도 나오고 8조에도 나오고 하는 이 말로 바꾸어서 4조에도 나오고 쓰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의한 걸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분립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대의제를 운영하고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가의 근본으로 유지하는 되게 많이 얘기하면 10개 정도, 적게 얘기해도 5개나 6개 정도의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서 일컫는 말,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만 쓰는데 제가 헌법학자지만 조금 이런 말을 독화조제를 좀 영업 비밀을 하나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렇게 그냥 쓰지 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증은 헌법학자들이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헌법 전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읽힌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컨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 파이널 아구먼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학자들한테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정도의 용례에서 어떤 쪽에 좀 더 익숙하신가요? 혹은 이 4용례 말고 다른 제5의 용례를 정하고 계신가요? 이따가 한번 토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질문을 좀 바꾸면 이 4가지 용례의 무질서한 혼재가 마음에 드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다른 나라 사람이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K-pop? 필슨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글쎄요, 김치? political identity로 하면 liberal democracy를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What do you mean by the term liberal democracy?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되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경하고 있는 나라에서 쓰는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전제로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글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친절한 설명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용례가 있다.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다. 이 정도 답하는 게 제일 친절한 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어떤 합의가 우리 체제가 도대체 뭔지에 관한
데피니트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근본적으로는 지식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정도의 다른 용례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 책임은 저를 포함한 정치적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스스로 먼저 공론장에서 통용되는 어떤 개념을 어느 정도 합의하고 대중을 설득해야 대중이 안정이 되지. 그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대중을 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라가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모이는 게 어느 경우에나 좋은 건 아닙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듯이 이 자유민주주의는 생각이 너무 모여 있으면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너무 풀려 있으면 좀 하나를 모으기도 하는 독특한 이 다이내미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개념을 가지고 대중을 좀 설득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 고의로 못하고 있는지 실력이 모자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직 글을 잘 안 썼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은 그 작업이 바로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대랄까요?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실마리를 헌법교수로서의 밥값을 제가 하겠다는 말이기도 한데 헌정주의라고 하는 constitutionalism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노선에서부터 좀 가져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태어나서 법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헌정주의 또는 헌법주의, 입헌주의 이런 말이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인간이 정치를 할 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이 사유에 대한 사유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자라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거기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잘 보시죠? 제가 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이가 53살이나 먹었는데 그렇게 안 보일 거라고 이렇게 좀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도 뭐 그렇게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지금도 보면 재밌어요. 되게 한 번씩 내가 왜 저 사자가 저렇게 잡아먹고 하는 저거를 재밌다고 볼 수 있는지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시청률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동물적인 지평을 늘 되짚게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은 대단히 철학적인 프로그램이다. 네. 특별히 정치 철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친구들도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발견한 동물들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양상은 절멸하는 겁니다. 상대를. 절멸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죽여서 먹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옐링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역으로부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자기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게 만드는 방식의 정책, politics of extinguishing. 그런 방대를, 이거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 동물의 왕국에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의 왕이 바뀌는, 사자의